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리얼퓨처. 예, 저희가 그냥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뭐 리얼퓨처 이런 게 좀 너무 아마추어스럽잖아요. 원래 앞에 이렇게 뭔가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스타 뭐 이런 것처럼. 뭐 한번 제안해 보세요. 고품격. 뭐 고품격. 네, 근데 한국말 문제는 네, 좀 차차 네, 해결하기로 네, 하고 네, 고품격 스타트업 방송 네, 네. 너무 따라한 것 같잖아. 네, 그러면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무슨 10만이도 아니고 진짜 미래를 찾아보려 발버둥 치는 방송. 너무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리얼퓨처니까 굉장히 아저씨스럽게 스트레이트하게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리얼퓨처. 네, 아, 이것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자.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리얼퓨처. 퓨처. 저희 안 맞췄어요. 이런 걸 창피하면 유튜버가 될 수가 없어. 아,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리얼 퓨처. 이런 거를 참아내야 돼. 근데 지금 오영도 방금 그 리얼퓨처 시그널 하면서 멘탈이 붕괴됐잖아요. 아, 오늘의 주제 뭔가요? 오늘 저희가 좀 그 창업가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뭐 창업가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자살률도 높은 사회고 최근에는 이제 극단적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도 많이 많죠.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론화하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분산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를 좀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많이 공론화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 시작하기 전에 이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모두 다 창업가거나 창업가였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왜 창업가들은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거 이전에 네.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한국은 왜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창업자를 얘기하기 전에 아. 보편적인 한국인은 근데 오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언제 미국으로 갔죠? 고등학교 때 갔나요? 고등학교 때 갔죠. 뭐가 달라요? 정신적으로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진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그냥 별 철이 없었구나. 네, 정말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서 오히려 고민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부터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상이죠. 성인이 되면서 이제 고민이 드는 게 이제 당연한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도 그리고 우리 그 전두환 장군님이 과외 금지령을 내리신 세대였기 때문에 뭐 학원을 가는 게 불법이었으니까 국민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IMF 전까지는 취직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이제 카이스트 다닐 때 선배 한 명이 학사 경고를 3번 맞으면 학교에서 잘렸거든요. 근데 잘리시니까 잘렸다는 소문을 듣고 삼성, LG 이런 데서 스카우트 오퍼가 와가지고 바로 그냥 대기업에 취업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 특히 이제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게 누적돼가지고 이제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게 사실은 작은 지역에 모두가 다 옹기종기 사니까 밀도가 높은 거지. 밀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게 더 심해진 거죠. 옛날에는 이제 SNS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 끼케야 저희 뭐 중고등학교 때야 싸이월드 보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온갖 것들이 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세상이 있다 보니까 내 삶만 계속 시궁창인 것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가속화되는 느낌이고 한국에만 있는 무서운 단어가 있잖아요. 엄친아라고. 엄친아와 계속 비교당하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전에 쓰는 돈이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거거 익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옆에 집에 100인치를 들여놨는데 우리 집도 100인치를 들여야지. 그러니까 이런 비교 문화가 너무 세서 그렇다. 큰 TV 있잖아요 집에. 늙어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숫자로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성장시켰지만 그게 되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아요. 그게 주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너무 가속화, 가중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창업가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가가 스트레스가 많냐, 한국 창업가가 스트레스가 많냐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의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제가 퀴즈를 낼게요.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나라의 창업자는 어느 나라의 창업자일까요? 부탄. 아니 부탄 죄송합니다. 제가 부탄 창업자는 만나본 적이 없네요. 부탄행 비행기 티켓이라도 좀 끊어주고 좀 부탄 창업자.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스트레스가 없네. 그런 나라가 있었어. 일본. 그렇게 빨리 맞추면 네. 재미가 없잖아. 예. 근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바로 옆 나라지만 일본 창업자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드리잖아요. 아, 이게 사업 모델이 맞습니까? 풀려는 문제가 정말 위대한 문제예요? 뭐 팀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직업이잖아요. 근데 일본 창업자들은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도 웃으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약간 이런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VC 눈으로 보면은 야, 이래서 먹고 살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훌륭한 어떤 삶의 태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창업의 본질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떤 다른 회사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난 내 길을 가기 위해서 직접 내 길을 닦는다. 이런 소위 말하는 일본식 장인 정신의 관점에서는 그냥 투자자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건 고객이 무슨 얘기를 하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태도가 저는 그런 행복감? 쉘터를 좀 만든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투자하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죠. 아 근데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뭐 안 좋거나 뭐 이런 스타트업이 왜 나왔어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식의 초경쟁을 이기고 뭐 자고 일어나면 10배씩 커지는 회사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이 장인으로서의 행복감이 느껴졌는데 다시 이제 짐 싸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떨어져서 한국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오히려 실리콘밸리보다도 더 경쟁적인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엄친아, 그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니라 옆 스타트업 대표, 옆스대, 이 옆스대와 비교를 하는 거지 나를. 어느 날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페이스북을 딱 켰더니 저희 회사가 50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해주신 VC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딱 이런 거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역류하고 막 이런 거지. 우리 회사는 지금 뭐 앞으로 한 석 달 있으면은 돈이 다 떨어지는데 저기는 500억을 받았다고? 그러면 막 걷잡을 수 없는 막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뭐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자라는 건 어마어마한 프레셔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시작은 자기의 욕망에서 시작했겠지만 정말 커져서 뭐 가족과 뭐 구성원과 투자자의 욕망이 다 합쳐지면 이게 정말 그게 짓누르는 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르게 가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뭐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플러스 한국 사회가 주는 이런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창업자들도 한국이니까 결국 말씀하시는 어떤 비교의 대상에서 이렇게 자유롭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맞죠. 그냥 이런 게 내 인생이야라고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그냥 다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희 사이에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항상 펀드를 만들면 저희 펀드에 출자해 주실 분들 LP라고 하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아. 그분들을 설득해서 돈을 받아야 저희 펀드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그게 있어야 또 저희가 투자를 하고. 네. 저희가 열심히 택시 타고 다니면서 LP 분들 만나고 막 그런 와중에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LP 분들을 좀 섭외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영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고 그랬더니 제 생각대로 LP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오영이 받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지. 회사에서 스트레스 정말 무책임한 무책임한 게 아니야. 자원을 잘 써야지. 그렇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있어야지. 근데 CEO가 2명인데 둘 다 스트레스 받으면 회사가 무너지죠. 한 명은 마음이 편해야지. 근데 되게 원망의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결국 그 펀드는 잘 만들었잖아요. 제가 오영이 스트레스를 받더니 알아서 잘 만들었구나.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서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잘 끝났는데. 아직 뭐 결국은 이제 창업자들도 비슷하게 그런 결핍 때문에 이제 성장을 하시는 거긴 한데 그 결핍이 또 절박감을 만들고 절박감이 안 들어가는 거를 우리 그 옛날에 너무 옛날 얘기인가? 2002년 월드컵 때 보면은 진짜 절박감으로 발을 이렇게라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골을 만들려는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또 골이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게 뭐 비단 스포츠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감 필요하고 사실 절박감의 연료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 특히 최고 경영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창업자는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슬쩍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의 스트레스가 모이는 것 같아요. 일단 내 개인이 있죠. 내가 창업자로서 잘 살고 있나라는 개인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회사를 구성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있죠. 임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결국 기승전 대표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스트레스가 집결되는 지점이 결국 대표예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셨으면 주주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주들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험이 적은 분들은 그냥 이분들도 동료고 투명하게 잘 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해결 방법을 얘기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숙제를 해서 드려야 되는 시어머니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죠. 거기다가 이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챙겨야 되는 가족도 있죠. 특히 뭐 결혼을 할 유부남이면 많이 좀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요즘 완전 공감하죠. 아버지로서. 네. 그러니까 주말에 야 주말이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주말에서는 또 집이라는 전쟁터에서 주중이 되면 또 회사라는 전쟁터.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느 전쟁터가 더 편하세요? 아이, 뭐 잘 얘기하셔야 돼요. 너무 다 이렇게 즐거운 전쟁터여가지고. 네, 전쟁터가 아니죠. 해피랜드. 네, 해피랜드라서 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동공이 왜 흔들리지? 갑자기 눈가가. 그러니까 저도 그 너무 말씀에 많아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찍는 이제 시기가 3월 말이에요. 3월 주총 시즌. 주총 시즌 이제 투자자들도 엄청 바쁠 때고, 그리고 이제 창업자분들도 엄청 바쁘실 텐데. 참고로 이제 주총 시즌은 잘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자들이. 저희도 이제 200개, 260개 정도 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주총도 다니고 뭐 사면결의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도.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주총 분위기가 별로 다 안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고 어때요 잘하세요. 요즘 주총 분위기? 이런 라이블리한 얘기를 전달해 드려야 돼. 안 좋죠.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가 다 예민해져 있어요. 창업자분들도 뭐 매니지먼트도 다 더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엔 넘어갔을 만한 뭐 이사 보수 한도 중에 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뭐 숫자는 이게 맞냐 틀리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 이게 진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더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가 좀 배가 돼서 그쵸. 감정이 섞여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다. 거기 참석한 VC 심사역 분들도 또 내부에서 또 누군가한테는 보고를 해야 된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 LP도 그렇고 내부에 있는 더 임원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도 아니 왜 이렇게 이사 보수 한도가 높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답을 해야 되니까 또 더 맞습니다.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이제 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뭐 보수가 또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과거의 경력 때문에 그러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은 투자한 사람과 관리한 사람이 달라서 처음부터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물론 그런 있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자유롭지 않은데 근데 그게 되게 이렇게 다들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게 경기를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항상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어떤 거대한 방향, 소위 말하는 북극성 지표,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북극성은 원래 저기였는데 아니 지금 시대가 변했고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북극성 바꿔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전 되게 털어놓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사실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부분인가?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 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상적인 그런 것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결정 못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받을 수도 있고. 그쵸. 나는 솔직하게 뭐 A란 투자사와는 정말 그냥 바텀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이러는 사이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BC란 투자사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모든 투자사가 착한 투자사가 아니고 좋은 투자사가 아니고 모든 창업자가 선한 창업자는 아니거든요. 그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의 그
프릭션은 좀 요즘은 좀 과도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긴 해요. 다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뭐 이건 음. 너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아까 말한 그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말고 빼먹으면 안 될 게 약간 동양 문화인데 맥락과 그러니까 그 일의 결과와 일을 한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게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많이 겪는 블레임인데 네가 뭔데 우리 회사의 사업을 그렇게 평가해? 이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뭔데 창업가인 나를 이렇게 평가해? 뭐 이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 본 대표님을 블레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표님이 가지고 온 사업 계획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창업자가 그걸 스스로를 공격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 나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의 행위는 별개잖아요. 물론 내가 이 행위를 주체적으로 실행하긴 했지만 근데 그랬을 때 제가 겪은 이 서구인들은 이 행위에 대한 평가와 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분리해도 되나 할 정도로 분리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기업이라는 건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표의 역할, 이사회의 역할, 주주의 역할도 다 계약서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거를 다 뭉뚱그려서 모든 행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되게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다 대표가 책임져야지 뭐 이런 말로 좀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 한국 창업자들이 더 훌륭한 창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니까? 아니면 끝까지 무책임하지 않으니까? 책임감이 높은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해외 투자 좀 해보면 그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쵸. 창업자가 좀 그런 경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한국의 투자자들이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게 그 문화적인 갭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네. 훨씬 커요. 일단 네. 해보고 안 되면 일단 손 들고 회사에 돈이 나와도 폭파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자. 도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도의적 별로 책임. 없어.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창업가로서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계약서에 없는데 제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가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 건강한 거 아닌가? 왜냐면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말이 있거든요. 창업가가 회사에 잡아먹혔다. 저 회사 대표가 저 회사에 잡아먹혔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회사는 수단이잖아요. 이게 생물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인간들이 많이 엮여 있긴 하지만 회사라는 건 그냥 우리가 법적으로 인간이라고 법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헛개비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수단이라고요. 근데 그 수단이 너무 괴물처럼 커져가지고 한 개인의 삶을 잡아먹을 정도가 되면 이건 전 많이 어긋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가 갑자기 더 이상 한계 상황이라 저는 회사를 지속을 못할 것 같고 이사회가 승인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회사가 뽀개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되게 건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과정도 들면 중요하죠. 내가 A라는 가설을 가지고 B라는 실행을 했는데 C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D가 나와서 피봇을 해서 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과도하게 비용이 집행돼서 비용을 아껴가면서 새로 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축적이 되면 사실 저도 그런 적 있고 아마 중이도 그런 적 있으실 텐데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적도 있단 말이죠.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도를 안 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창업가의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게 결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사실 그거는 전 올바른가에 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창업자가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창업자라기보다는 과정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시고 저희도 그걸 막 도와드리고 그래서 다 같이 이걸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후회 없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저는 그랬을 때 아무리 악독한 VC라고 해도 그래도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런 VC들이 있죠. 투자자들 있죠. 진짜? 그럼요. 오영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내 눈을 못 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취지나 의도로 얘기 안 했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대표님들이 있으셨을 그럴 수도 수 있죠.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제가 어제 제가 막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 중에 한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딱 너무너무 어려울 때 진짜 막 뭐 내부 분쟁이 있고 이래가지고 다 주주 동의를 받으면서 이제 저 폐업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근데 저희는 정말 뭐 그 당시 담당이 이제 최재형 전무였는데 조니가 바로 그냥 해드리면서 대표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주주 중에 하나가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경우 많죠.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아니 근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조니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조니가 잘못했네.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복귀해 봤을 때 그 대표님은 그런 동의를 해준 투자자들한테 되게 큰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걸 이겨내고 한 건 이제 개인의 어떤 초인적인 그 의지와 힘으로 한 건데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았나는 뭐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업가로서의 성장은 분명히 이뤄낸.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제3자가 보기엔 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저희 뭐 어제도 제가 PT 선생님이 회원님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하체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잘 못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죠. PT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위고비만 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위고비를 맞는데 이렇게 근육량이 유지가 되냐고. 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니, 원래 시작이 0이면 네. 유지가 잘 돼서. 얘기 잘해야 된다. 저의 비만을 공격하면 저도 또 공격할 포인트가 있어요. 아껴놓을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유치하게 또 아저씨들이 서로 신체를 공격하지 말자고. 네. 중이가 보시기에 그 창업가들이 갖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 같으세요? 저는 그냥 인간적인 책임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연봉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를 믿고 이 배를 타십시오라고 선언을 모은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고파운더, 임직원 이런 분들을 모으고 투자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저희가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 내가 널 믿어. 그래서 결국 창업자가 파는 것은 뭐다? 믿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당이 아닌 이상,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믿음을 팔았으면 자기도 당당하게 제가 약속드린 거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그 다음에 내가 약속했던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약속도 못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약속도 못 지키는 거고. 그러면 나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기대도 줄어드니까 내가 가족들에 대한 믿음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한 방에 무너지는 포인트는 내가 약속한 만큼의 숫자가 안 만들어질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게 좀 핵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과도한 약속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깜짝 놀랄 만한 약속을 안 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나 이거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르는 거지. 10배 쌉 가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가 10배를 할 수 있지. 근데 10배를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10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하는 걸 좀 도와줘. 이런 식의 좀 사실을 해체해서 어떤 구조화하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되게 훌륭한 창업자, 책임감 있는 창업자의 좋은 예시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데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외로움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좀 뭐라 그럴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창업자가 진짜 100% 투자자한테, 고객한테, 구성원한테, 가족한테 다 솔직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바라본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그런 외로움을 토로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뭐 캐신 떨어지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끙끙 앓다가 곱는 거 아닌가. 좀 본질적으로
풀 데가 없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제가 창업자는 아니지만 이제 대표를 하면서 겪는 고민들이나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이제 뭐 포트폴리오 대표님이나 다른 이제 회사 대표님들 만나면 뭐 이렇게 푸닥거리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집에 가서 가만히 이제 곱씹어 보면 다 힘든 게 있어요. 다 그리고 힘들죠. 다 힘든 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듦이 내 힘듦보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더 커 보여. 그러니까 되게 항상 그렇죠. 되게 어리광을 부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은 리프레싱 되는 것도 있는 것 오영의 같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대표님의 불행을 활용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활용을 하진 않는데 예, 악당이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창구가 좀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영은 외로움 많이 타요? 저는 사실은 이제 거의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전 되게 무디고 이렇게 뭐 이렇게 혀 감각도 좀 무디고. 혀 감각은 묻을 수 있는데 갑자기 혓바닥을 오영은 센티멘탈한 사람이지. 스스로 무디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이렇게 감정이 충만한 아저씨지. 그렇죠. 예,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치, 예, 이제 여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뿜뿜하니까. 나오는 것 같고 예, 실제로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롭거나 그런 감정들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곰곰이 생각해봤고요. 왜 이런 감정이 예전보다 더 생기지?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적으로 주는 책임감도 있죠. 저희도 뭐 주주도 있죠, LP도 있죠, 포트폴리오도 있죠, 구성원도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한 40대 남자가 되면 가정도 와이프도 있죠, 아기도 있죠, 부모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또 뭐 그 이외의 것들이 그 안에서의 어떤 뭐 가족 간에 뭐 불화가 있다거나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시기가 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인간으로서 요 한 한국에서 한 40대 정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히나 창업자라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안에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대표면 초인이어야지 이런 약간 환상이 엄청나게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전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보면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액수에 이상한 걸 막 올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정신 건강은 너무 건강할 것 같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